안녕하세요. 네, 2교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적응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좀 여러분들의 얼굴도 뵙고 실제적인 얘기를 참 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요.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인 건강에 좀 유념을 하시면서 면역력 강화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그 가족의 기능이 6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6가지가 뭔가 하고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가족의 기능으로는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기능이 있다. 그리고 성 및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사회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부양할 기능도 있고 그들을 보호할 기능도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고 현대 와서는 여가 및 휴식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 가정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고요. 그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내 식구다 하는 그런 친밀감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능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서 친밀감 유지 기능이나 여가 및 휴식 기능이 타 기능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두각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가족 내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쓰는 의사소통 방법론,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어떤 패턴인지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아주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유 메시지인지 아이 메시지인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의 감기가 들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년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구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뭐겠어요? 쓰는 말투, 언어의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언어의 기능을 잘 살려서 상대방과 대화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이론 I 메시지와 U 메시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복잡한 내용이지만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자고.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에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부분의 뒤쪽에 가면 일반 체계 이론을 배우고 사회체계 이론을 배우고 가족체계 이론을 배웠어요. 여기서 체계라는 말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제적인 상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내용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인데 체계 이론은 가족을 적용시킨 것으로 가족 체계 이론에서 가족은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이 세 가지인데 전체성, 상호성, 향성성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있는데 왜 강의가 어렵게 들리는가 하면 이런 전문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세요. 전체성이 뭔지, 상호성이 뭔지, 향상성이 뭔지. 그러면 서로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가정은 개방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족을 보면 이것이 경계선이 폐쇄적이라는, 그래서 개방적인 경계선을 말하고 폐쇄적인 경계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 다음 가족 발달 이론이 있어요. 이론은 인간의 발달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도 탄생과 소멸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린 신생아기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학령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또 그다음에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중년기를 거치고 중년기를 거치면 그다음에 뭐겠어요? 노년기를 거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가족 이제 시스템에서 말하는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기별로 발달 단계에서 가족의 구성은 함께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다. 이걸 뭐라 해야 가족 발달 과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말인데 지금 처음 타전공을 하신 분들이 사회복지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들어와서 어려운 게 뭐냐면 갑자기 가족 발달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족 발달 과업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익숙해진 언어로 여러분 삶 속에서 쓰는 이제 공용어가 될 겁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사전에 의하면요. 가족생활 주기는 5단계로 나눈다. 또 어떤 학자는 8단계로 나눈다. 학설들이 많아요. 이 책에서는 지금 사회복지학사전에 소개된 5단계 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1단계 가정이니까 결혼 전 본인의 출생인 독신 전기가 있어요. 2단계는 혼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죠. 이게 부부 전기라 그래요. 3단계는 뭘까요? 이제 가족의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첫째 자녀 출생해서 자녀 동거기 이렇게 하거든요. 4단계는요.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줄을 모르지만 막내 아이가 혼인을 해서 분가를 하는 거죠. 이때를 부부후기라 그래요. 5단계는 뭘까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으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독신후기라 그래요. 이때 이제 인구 통계학을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같은 동년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인연을 맺들 보통 통계학상 6년에 7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죠. 왜 오래 사는 걸까? 그건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참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눴을 때 그 단계에 따른 발달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과 더불어 그 특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루어질 숙제가 있다. 그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발달과 상황을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가족을 진단하는데 이걸 잘 시스템별로 지금 단계별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구나요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족 발달 이론에서 이 가족 생활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 이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 안에서 가족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사회에 어떻게 연결 또는 연계되어 있는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것하고 가정이라는 이 일과 가정을 양립이 필요한 현대 사회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접근으로 보시는데, 보수성과 성차별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하는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가족은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구성원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이 있는데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족 내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가족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평등 이론이 불평등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달시켰는데 거기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가리 이론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죠. 그럼 가족 내의 권위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많이 갖기 위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모든 갈등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이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있을 때에 오히려 갈등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거리라 그랬는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혈연이 아니라 이건 다양한 관계에서 한 공간이죠. 집이란 하우스라는 개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양한 사연을 지녔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좀 독특한 가족이죠. 이 영화가 국내에 개봉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탄생과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데,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가족이 뭔가 했을 때 그 가족의 개념이라든지 또 이 가족 개념을 생각할 때 고전적 가족 개념은 어떠했고 현대적 가족 개념은 어떤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가족의 개념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전통적인 그런 가족 개념하고 좀 지금은요,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학문에서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법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법적으로 개념 정리를, 이거 법적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학자들의 개념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카톡방에서 한번 서로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석사 과정끼리서 한번 단톡방을 만드셔서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가올 다음 세대의 미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이 가정의 모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가정의 모습, 원가족이겠죠? 한 3대까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아마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